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역사상 가장 과열됐던 사례로 1년 전 중국에서 아파트 288채가 청약 8분 만에 완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재현된다면 과연 어느 국가에서 발생할 것인가에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도 뉴욕 증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주말이죠. 그래서 전 앵커랑 같이 시청자분의 양해하에 이 문제부터 좀 풀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가가 뉴욕 주가가 올라가는 문제,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 민감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시에 머물 것을 이렇게 추천해 드렸습니다는. 오늘 주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 서상영 이사께서 여러 요인을 지적했습니다는 전 앵커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그 주가를 가장 끌어올렸던 심리적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 뉴욕의 다음 주부터 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영업 활동을 12시까지 사실상 완전히 재개한다. 네. 이것이 1년 전에는 이렇게 사실 1년 한 13개월 전 됐을 겁니다. 뉴욕의 그 주점들의 이렇게 영업을 전면 금지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그렇죠. 이런 사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식, 술집 뭐 반드시 이렇게 연관된 건 아닙니다는 그런 쪽에 외형으로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이 오늘 그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미국의 백신이 이렇게 빠르게 보급되면서 사실 경기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코로나 백신 펀더멘탈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뉴욕의 술집들의 영업이 다음 주부터 자정 12시까지 우리 0시죠. 그러니까 다음 날 0시다가 시작해 이렇게 돼 있죠. 그때까지 이렇게 전면 재개한다 하는 쪽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사실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미국 같은 경우는 보급이 됨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올해 연초에도 바이든 정부가 다자체를 하면 세계 교육 증대 그리고 떨어졌던 것을 백신 보급과 함께 붙이면 세계 교육 증대 그러면 성장률은 그로스 서프라이즈 이런 쪽이 이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백신 보급이 가장 빠른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추천할 것 실제로 수익률이 사실 한국의 주식보다 상당히 올해 들어서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속속들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의 빠른 회복세로 인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 경기가 굉장히 의외의 호황을 빚고 있죠. 그래서 조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인력들이 부족해서 퇴임했던 분들도 이렇게 한국의 조선업체들입니다. 들어올 정도로 세계 교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각국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수출이 주도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성장률을 이렇게 굉장히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빠르면 오늘 조금 발표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거를 보이는데요. 오늘 16일이니까 사실 정상적인 거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정도에 발표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GDP 통계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늦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 주에 발표할 거를 보는데 주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이 1분기 성장률이 20%대까지 나올 거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 통계 방식은 전년 동기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코로나 충격을 일찍 받았죠. 그래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으니까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에서 이 요인에 이어서 20%까지 끌어올라갑니다는 사실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이사께서도 미국의 GDP에 GDP 나우 얘기를 했습니다는 대체로 성장률이 속속 상향 조정 가는데 최대한 10%까지 아까 8%대까지 이렇게 봤습니다는 10%대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미국의 경기 민감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경기와 관련된 주식을 끌어올리는 배경이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제 금통이 돼서 진단해 드린 대로 금리를 동결했고 코인베이스 문제 관련해서 이주열 총재께서도 미국의 제롬 파월이든가 제닛 앨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과 동조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이 문제에 대해서 화폐적 가치가 상당히 투기적 요인이다.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시각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는 어쨌든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3%대 중반은 올해 성장률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성장률이 3%대 중반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게 연간 성장률은 아니지만 미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 6.5% 최소 연간 성장률, 중국 같은 경우는 8%대 성장,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3.6%대 이렇게 성장, 이렇게 봐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런 장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여러 가지 호재 소식에 다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저희가 짚어보지 못했던 내용 더 중요한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뉴욕시에서 상점이나 그리고 레스토랑 등이 시간을 연장하거나 또 재개하는 그런 경제 회복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세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증시 이상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S&P 500 지수 섹터별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개 섹터 한번 11개 섹터에 살펴보시죠. 대해서 아마 섹터별 지금 정 PD께서 준비가 됐지 모르겠습니다는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죠. 네.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투자 수단별로 보면 부동산 그중에서 집에 주택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이 수익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에 대해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왜 오늘 집값 얘기를 하느냐? 바로 미국의 다우지수를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부동산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익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증시 쪽만 이게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왜곡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집값이 미쳤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미쳤다. 그다음에 이보다 뜨거울 것이 없다. 어떤 표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해서 골디락스라는 표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쪽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증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서프라임 같은 주별 단위로 이렇게 집에 집값을 못 냈을 때는 바로 홈레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코로나에 의해서 충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의해서 세계 집값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조금 앞에 거를 좀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을 이렇게 그래서 사실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다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도시 인근 지역 도심에서 이렇게 밖으로 가니까 도시 인근 지역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좀 활발했었죠. 네. 결국 거래가 활발하면 집값으로 상승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집값 급등세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집값은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 얘기하지 않고 굳이 집값으로 이렇게 주거용 주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해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다 주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집값에 주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수익이 더 이렇게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우리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과거에 대체 투자해서 상업용 건물을 좀 많이 산 입장이죠. 그러면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지금 가장 관심사가 지금 집값이 미쳐서 거품이 우려되다 보니까 백신은 빨리 보급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은 빨리 재개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던 상업용 건물로 이 매기가 붙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업용 건물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직후에는 상업용 건물이 결국 그게 뭐라 그러죠? 한꺼번에 그냥 충격을 받았다 해서 거래 절벽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백신 보급이 빨라지고 경제 활동 재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떨어졌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지금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네. 주택 가격도 주택 가격 그러니까 집값 가격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에 대한 매기 문제가 이렇게 돼서 저가 매물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도 가격이 좀 반등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세계 집값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 풀려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네. 풀려 있는 돈이 많고 경제 활동이 갑작스럽게 백신 보고와 함께 경제 활동이 빨리 되다 보니까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네. 거죠. 이런 상태에서 모든 부동산, 모든 자산이라고 붙은 것이 전부 이렇게 거품이 오를 정도로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상승세가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 부동산 중에서 주택 가격이 그것도 도심이 아니라 도시 외곽 지역에 이렇게 저게 집값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코로나에 의해서 저소득층들이 충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있는 사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에 의해서 반사적 이익을 누렸다. 네. 근데 밑에 정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취약한 계층들은 코로나에서 스케일링 이펙트, 상흔 효과를 당했다. 상흔 효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주택 시장에서 쫓겨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민주주의에서 보면 대선이라는 것도 작년에 있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1인 1표주의에서 보면 밑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인근 지역 내지는 그 지역에 이렇게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코로나라는 재택근무 언택이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는 정부가 이렇게 빈 중하위 계층들의 이게 주택의 우호 정책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이 문제가 향후에 그 주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주택 폭탄 돌리기를 금지하는 조치.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이게 미국의 그 집값에 있어서는 상업용 부동산 달리 집값을 올리는 데는 큰 요인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주택 수급에 있어서는 오버 디맨드, 초과 공급 상태를, 초과 수요 상태를 더 늘리면서 집값이 강하게 뛰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이렇게 주거용 그 이렇게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빼고 공동주택을 빼고 대부분 다 도심에 있겠죠. 그다음에 단독주택을 얘기하느냐 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 그것은 잘 아시겠죠. 코로나 사태에서 전반적으로 있는 계층이든 아니면 밑에 계층이든 우리 것처럼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는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보다도 단독주택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그 많은 그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 단독주택 선호하는 과정에서 세계 주택이 주거용 부동산이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주택 폭탄 돌리기를 금지시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 문제는 작년에 사실 그 10월 말에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1차 연정에서 올해 1월 말 됐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것을 사실 연기시키지 않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3월 말, 6월 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인데요. 이때 아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의 독특한 이렇게 주택 이렇게 소유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뭐 영구적으로 자기가 집이 팔지 않으면 그렇습니다는 대부분 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봉급 생활자들이 지금의 미국의 집값 관련해서 이렇게 소유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주급 체제 내지는 반월 체제, 바이먼스리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 소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세도 이렇게 내는 체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중하위 계층들이 사실 그 고용시장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집세를 못 내면 사실 그 바로 홈레스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집세를 못 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건물 주인들이 집을 세우고 있는 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못한다. 하는 문제. 그리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 대출을 줬던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차압을 금지한다 하는 이 문제죠. 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중하위 계층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주거 안정 이런 식에서 됐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은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2008년인데요. 주로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집세 체납하면 거기에 은행 부분에 대출했던 부분도 대선이 굉장히 그 손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좀 정책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은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네. 다른 데 투자했던 부분을 좀 팔아서 요걸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인접하는 컨테이전 이펙트, 전염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진콜과 이렇게 딜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2008년, 2009년 제2의 서프라임 사태 이런 사태가 우려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한포로 중하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키우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2의 서프라임 같은 이런 것에 심리적 측면에 더 충격을 가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이것을 좀 묶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얼만큼 그 중요하냐면요. 한 번만 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디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파악한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디스의 분석을 보면 미국의 그 국민들이 3천에서 4천만 명. 미국이 이제 인구수가 전체 인구가 한 3억 6천만 명으로 본다면 거의 10% 정도 되는 거죠. 네. 인구상으로 보면. 그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380만 명보다 더 높은 수준, 10배 정도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트럼프 정부가 되든 바이든 정부가 되든 이렇게 집세를 못 낸다 하더라도 강제 퇴거, 그다음에 금융사 입장에선 차압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서 밑에 계층들의 주거 안정을 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려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그 6월 말까지는 이렇게 시한이 연장됐습니다는 벌써부터 이 시한을 더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주택 가격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연장하면 우리가 주택은 사실상 그 집세를 못 내면 그 사람들이 주택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장이 되면 자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는 형태가 되니까 주거는 형태가 되니까 그만큼 집값이 올라갈 때 지금 이상급등일 때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 상승세가 더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향후의 집값과 관련돼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에서 보면 경제가 지금 뭐 올해 1, 4분기에도 8% 내지는 10%가 되는데 자 미국의 그 통화 정책 보면 사실상 2013년까지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융 완화 지속되는 상태에서 보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밑에 계층들이 K자 미케 계층들이 고용이 증대하지 못한 측면에서 고용 창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택 가격도 사실 6월 말로 연장돼 있습니다는 밑에 계층들이 주거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시한이 연장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K자 구조에서 연장될 것이다 하는 시각과 맞물려서 지금 상태에서는 연장돼야 된다. 밑에 계층을 위해서 연장돼야 된다 하는 또 바이든 정부는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니까 화합과 통합이 있는 사람보다는 밑에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향후 집값과 관련돼서 이 문제는 연장돼야 된다는 시각이 논쟁이 붙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세계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게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주식과 채권 간의 비중 6대4 원칙이 깨진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이 주택시장이 안정되려면 네. 돈이 이렇게 많을 때는 자본시장에서만 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빠르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집값이 안정되겠죠. 네. 이게 미국의 전통적 구조다. 그런 측면에서 왜 이런 분석이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한국은 재테크하는 관점에서 부동산이 7, 금융자산이 3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금융자산이 7, 그다음에 부동산이 3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자금이 자본시장에는 그 주식과 채권이죠. 여기 또 관련된 상품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요 측면에서 자, 자본시장에서 돈이 안정되려면 자, 금리에 따라서 돈이 증시라든가 채권 쪽으로,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안정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본시장에 가려면 금리 기능이 제 기능이 해서 자, 자본시장에서 증시가 거품이 되면 채권 쪽으로 가야 되고 채권 쪽에 거품이 되면 증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본시장에서 머물러 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원칙이 밸런스드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네. 그래서 주식은 6, 채권은 4 이렇게 이제 비중이죠. 아까는 자본시장 전체와 부동산이 7대 3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본시장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원만할 때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6대 4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자산과 안정자산이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한다면 돈이 자본시장에 머물러야 되고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건 안정을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는 수요억제 이런 것보다는 돈이 많을 때는 돈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각도와 똑같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 경제 시스템들이 상당히 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유지했던 포트폴리오의 전통적 방식이 많이 이렇게 붕괴가 됐죠. 그래서 밸런스드 포트폴리오, 주식과 채권 6대 4 비중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과거의 전통적 관점에는 주가가 올라갔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렇게 유입돼서 주식 쪽으로 가야지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네.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도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재테크에서 경계선이 무너졌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 채권이 전부 고평가니까 자, 상대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자금이 넘쳐가는 과정에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가장 먼저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도심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과열 문제가 지금 최대 골칫거리거든요. 1년 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기 아파트, 중국 이제 공동주택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288채가 물론 온라인이라는 거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그런 수단을 쓰고 8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 사정에서 지금은 그때보다 돈이 더 많이 풀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 채권 가격도 굉장히 고평가, 주식보다 더 고평가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경제활동이 재개됐을 때 자, 1년 전에 8분 만에 아파트가 288채가 완판이 되는 이런 광풍 현상이 네. 어디에서 발생할까 이렇게 이런 것이 또 하나의 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오늘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죠. 이런 점들을 살펴봤을 때 왜 주식과 채권 간의 6대 4 원칙이 무너진 것인지 페드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리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는 건 뭐냐? 시장의 자율적 균형에 의해서 자, 자원 배분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지불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 하나 제한돼 있다. 근데 우리 전 앵커는 이 빨간색 좋아하시죠? 빨간색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 근데 한상추는 빨간색에 대해서 싫다. 이렇게 하면 자원은 희소하니까 네. 욕망 정도에 대해서는 전 앵커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하니까 가격을 높게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경제학이 가장 기본 원칙이죠. 네. 근데 자, 주식시장에 이게 자본시장에 자금이 좀 많이 머물러야 이 집값이 안정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왜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오늘같처럼 올라갈까?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측면이 이렇게 해서 수직 꺾기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금리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2023년까지 지금 금리를 지금 묶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상적인 상태와 제롬 파월이 2023년까지 금리를 기준금리를 묶어놓겠다 네. 하는 차원의 주택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주가로 올라오겠죠. 그레이 로테이션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자, 채권 시장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자꾸 기준금리를 묶어놓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아놓죠. 제약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 채권의 프라이스 메커니즘 신호 기능에 의해서 자금을 어쪽으로 가라 어쪽으로 하라 이 신호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냐 시청자분도 그레이 로테이션 채권에서 증시로 그리고 증시가 거품이 된다면 자 주가가 그만큼 거품이 우려될 만큼 많이 올라갔다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자금 빠졌으니까 공급이 증가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인식이 되죠. 네. 그러면 증시가 이렇게 거품이 됐으니까 거품 우려된다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요래야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저금리로 이렇게 제롬 파월도 이렇게 하는데 왜 저금리를 이렇게 묶어놓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코로나의 경기를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요. 주식도 올리고 채권 가격도 올리고 하면 소위 웨라스 팩트 VA 효과에 의해서 자 금융과 실물이 서로 따로 노는 데 있어서는 주식가를 올리고 채권 가격 올리면 전행거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하면 백화점에 갈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게 되죠. 네. 높게 돼. 그게 웨라스 팩트죠. 우리가 보면 프리드만의 항상 소득가설이든가 이렇게 보면 자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웨라스 팩트에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사실 중앙은행이 이렇게 저금리로 묶어놓는 상태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에서는 네. 지금의 페드를 비롯해서 사실 그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지금 있는 계층들이 쭉 있는 계층 대기업들이 쭉 올라서 주가는 올라가죠. 거품이 우려되죠. 근데 이게 K자 양극화 구조지 않습니까? 네. 이 코로나 사태에서 IT 능력이 떨어진다.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는 교육도 떨어진다는 밑에 계층들은 자 more has jobless recovery 밑에 네. 사람들은 고용 창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면 중산층이 무너졌으니까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려면 두 가지가 해이죠.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이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지원책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사람들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원금을 주는 이 정책. 그다음에 금융 사이드에선 자 다소의 부담이 되더라도 물가가 올라간다. 부동 자산분의 거품이 된다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 고용을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그래서 그 금융 완화 정책을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향후의 금리 기능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 페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데 돈 뿌려댄 걸 좀 이렇게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이게 뿌려대야 되는데 네. 이제 회수해야 되는데 이걸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길게 보면 2008년, 2009년에 돈 풀었던 것도 지금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재료금리를 했던 것도 그 이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한 3에서 4%인데요. 그거 올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가 겹치다 보니까 향후에 출구 전략이 금리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자본시장의 신호 기능을 하면서 채권과 주식 이렇게 하면서 사실 신호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신호 기능을 꽉 묶어버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이례적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전에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중국에서 아파트 288채가 청약 8분 만에 완판됐던 광풍. 과연 어느 국가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파트 288채. 제가 굳이 아파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아파트니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써서 청약 넣으면 바로 그 들어오겠죠. 지금 세계가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데요. 지금은 결국은 이러한 같은 현상이 재현될 것이다. 뭐 8분 만에 288채 아파트가 이렇게 재현되는 현상이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되는 것은 그만큼 집값의 과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수급상으로 볼 때는 지금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렇게 수급이 수요가 공급보다 앞서는 이럴 때가 광풍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국가에서 미국이 오늘 왜 부동산이 저렇게 S&P 500 경기는 펀더멘탈 좋다 하면서
왜 섹터별 500 지수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이 오늘 뭐냐 미국에서 주택의 수급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택 수급과 관련돼서는 약 지금 상태에서 400만 채가 부족하다. 400만 채가 부족하다. 네. 이것이 S&P 지수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주가를 가장 많이 끌었던 배경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 상태에서는 주택 공급이 그렇게 이렇게 빨라지는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져이죠, 올려이죠 이런 상태에서 물론 미국은 이제 저희들 그 경험을 보면 좀 이렇게 나무로 된 목공으로 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주택의 건축이 좀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는 사실 공급이 늘어난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급상은 더 이렇게 네. 오버 디맨드 상태, 초과 수요 상태로 더 이렇게 심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자, 수요. 지금 주가에 대해서 수요는 금융 완화 부분에 대해서 페드라든가 각국 그 중앙이 금융 완화 정책을 취하지 못하면 자, 주가는 고평가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월 말에 연장돼 있는 이렇게 밑에 계층들이 퇴거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차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됐다면 네. 자, 그 공급 물량이 나오진 못하죠. 그렇죠. 주거가 서게 때문에. 네. 그래서 수급상의 초과 공급 상태가 길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전에 중개사 거쳐는 부동산 강풍 현상, 집값의 강풍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기대가 나오면서 오늘 S&P 지수의 섹터별 지수에서 보면 경제 얘기, 지표 얘기가 많지만 그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는 부동산의 섹터별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배경이다. 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방송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전부 정책에서 좌우되니까. 근데 정책 얘기는 오늘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선 그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런 점을 좀 잘 참조하셔서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되고요. 현 정부 입장에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반도체 굵기할 때 4.7 그 재보선의 실패 문제에서 인선이 중요하냐, 네. 경제 컨트롤 타워만큼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리가 돼서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국제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과 채권, 이 균형 잡힌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이 붕괴가 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